목사님만큼 책임감도 좀 있고 또 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동학 농민혁명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강의를 부탁할 줄 알았는데 정읍의 전쟁사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읍이라는 데가 사실은 최전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읍의 전쟁다운 전쟁이 거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공부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소개를 드렸는데 아래는 제가 저술한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임진왜란과 정읍,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과 정읍, 그리고 한국전쟁과 정읍,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위정자들이 낱낱이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거나 무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중국으로 가서 죽겠다 이런 발언을 썼음자고 했고, 또 외란 끝나고 나서 농공행상 할 때에도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자신을 수행했던 수행 신하들을 1등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마찬가지로 127년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도 고종과 민비, 특히 무능한 왕은 둘째치고 민비 친인척들이 정권을 농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정부패와 또 밖으로는 외세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놓이게 돼서 결국 백성들만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마찬가지죠. 이승만 정권 하에서 권력욕에만 사로잡혀서 당시 유정자들이 백성들의 안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결국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또 이런 시기일수록 결국은 또 이 땅을 지켜내고자 의병을 일으키고 또 정의로운 마음으로 일어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임진왜란과 정읍 부분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읍일 때는 이방산성을 거점으로 해서 내적 방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몽고가 침입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19년에 거란을 추격하던 몽고군이 평양 강동 부근에 있는 강동성에 우리 고려로 침입해서 쫓겨서 거란군이 들어오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려군을 파견하게 되면서 영웅 연합군이 결국은 거란을
섬멸시키는 과정에서 첫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225년에 거란에서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무리한 조공을 요구를 하게 됐죠. 저고여라는 사신이 와서 무리한 조공과 오만 방자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고려로서는 신흥 강국이었던 몽골을 건드리기가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곡물들을 주어서 보내는데, 하필 압록강 근처에서 저고여가 도둑들을 만나서 살해당하고 곡물도 좀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마침내 몽고가 1231년에 고려를 침략하면서 29년간의 9차례에 걸친, 더 나누면 11차례에 걸친 그런 침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는 송군비 장군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고려사절일로에 1256년 3월 28일 6차 침입됩니다. 이때는 차라대라고 하는 몽골 대장이 이끌고 온 몽골군이 이방산성에서 송군비 장군과 격돌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고려사절에 나온 기록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송군비가 진지 여의고 약한 자 몇 사람을 성 밖으로 내보내 그들을 보게 하였다. 위장전술을 쓴 것이죠. 몽고군은 양식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 아래로 왔을 때 송군비가 정예 부대를 들고 격퇴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전쟁과 관련된 그런 정읍의 그런 기록 아닐까 싶습니다. 이방산성 사진 모습입니다. 이방산의 모습이죠. 정확히 말하면 갓바위라고 하죠. 맨 위에 정상에.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방산성의 모습이고요. 네. 이방산성도입니다. 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윤진이라는 분은. 그리고 일본군이 물러난 다음에 1597년 정유제라는 때 다시 침략이 왔을 때 이방산성에서 여기 소개된 인물들과 같이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하였던 구생이라는 사람이 이방산을 지키던 대개 군의 수령들이 이미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힘없는 노인들과 전투 경험이 없는 노인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몸을 피했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의관을 챙겨 입고 장대에 서서 의자에 딱 앉아서 큰 칼을 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구생이 다시 여종을 시켜가지고 윤진 장군의 부인 권 씨에게 일단 동쪽 남문 쪽으로 적들이 지금 돌아서 곧 함락될 예정이니까 그래도 동문 쪽은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피신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오히려 내가 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남편의 의기가 꺾일까, 그리고 또 적들에게 더럽혀질까 싶어 결단을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칼로 목을 찔러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함락이 되고
윤진 장군 앞에 외장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요구하자 끝내 버티고 있자 무릎을 칼로 베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방산서 내에 이렇게 윤진 장군 순회비가 명적 때 세운 것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윤진 장군과 함께 이방산성에서 싸웠던 이영국 이렇게 삼형제가 함께 싸웠는데 다행히 이영국만 살아남아가지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데 역시 순절비가 이방산성 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읍에서 전투한 건 아니지만 묘가 정읍에 있습니다. 이방 저수지 큰 길가 맞은편 나츠막한 야산에 의병장 김영년이라는 사람의 묘와 그 아들 김헌의 묘 그리고 노비였던 옥청금의 묘가 거기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김영년은 사육신 사건 때 김문기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육신이 현재는 명단에 안 들어있지만 정부에서 사육신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추증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김문기라는 분은. 그래서 14살 때 멸문의 화를 입게 되어서 노비 옥청금의 손에 이끌려서 부암, 변산, 수락동으로 아주 꼴짝인데 그쪽으로 피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의병을 조직해서 싸웠고 후에 정유재란 때 이렇게 다시 싸우게 됐는데 적장 아이대가 김영년을 살해하고 코를 베어갑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김헌이 추격해서 죽이고 간을 씹었다 하는 기록이 김영년의 호가 겁암인데 겁암록이라는 그런 가문에서 내려오는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김영년의 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오른쪽에는 아들 김헌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지만 여기 보면은 충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노비였다. 옥청금. 그러니까 이 전투는 양반, 노비, 승려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함께 외적들과 맞선 그런 의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조의 행동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의병장 유춘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통영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게 쌀 100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의병장으로 유명한 김재민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서 천안과 평택에서 전투를 벌였고요. 1597년 정유재란 때 역시 북면 승부를 위해서 외병과 싸우다가 갑자기 말이 꼬꾸라져서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순절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유축길 공적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요도 이방 봉안마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용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방산성 동문 쪽으로 의병을 조직해서 올라가던 중에 외적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의병들이 불시에 만나서 놀래서 싹 뿔뿔 흩어지고 달아나 버리게 됐지만 홀로서 창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외적들을 참살하고
그 다음에 창이 꺾이니까 위에 산 위로 올라가서 바위를 굴리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사로잡히게 되는데 외장이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껴안고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인지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동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고장이 동학농민혁명의 동고장이고 전투는 크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전후배틀. 공교롭게 최초의 전투, 황태현 전투와 또 전봉준 부대의 최후의 전투, 태인 전투 이렇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황토현에서는 가보 동학혁명 기념탑재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제막된 기념탑은 녹두장군 전봉준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전국 전국에서 동학혁명을 지키는 문화의 시간입니다. 이종하여 어지러운 나라 형들과 불쌍한 농민들에게 바다 및 정가버리들 발생한 전봉준 선생, 그 이름 녹두장. 박 대통령은 순년된 여기에다 기념비를 쓰고 있고 그 후 해마다 이곳에서는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니는 가보 동학기념문화제가 정의원에서 열렸습니다. 농악과 국악공연, 가장행전, 동학혁명 기념탑 참배 등 다채로운 순서로 펼쳐진 이번 제전에는 녹두장군 전봉준을 기념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도 열렸습니다. 황토현 전투에 관련된 기록물들입니다. 영상일기부터 양호 초토 등록까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조금씩 달라요. 1894년 음력으로는 4월 6일 자정부터 4월 7일 새벽까지 싸운 전투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5월 11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관군 쪽에서 먼저 공격했다. 또 어떤 자료에는 농민군 측에서 먼저 공격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포연의 위성사진인데 농민군과 광군이 싸웠던 곳이 지금 기념 전시관이 있는 저 철탑 있는 뒤쪽에 농민군이 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시공이라고 하는 공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포연은 광군들이 짐을 친 곳이 되겠습니다. 정웅장군은 분명히 어둠을 틈타서 야습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서 농민군들을 중앙에는 본진에다가는 소수만 이렇게 남겨두고 허수아비로 세워두거나 또는 하얀 옷가지 등을 소나무에 걸쳐가지고 위장을 해놓고 나머지 병력들은 사방 수대에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농민군들로 하여금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하면서 달아나라, 유인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관군 측에는 기록에 의하면은 관군 보부상 연합부대가 2,3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태인 지역에 살던 유생들까지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군과 보부상들이 이제 작전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관군 쪽에서는 야 보부상 니들 지리 잘 알고 하니까 니들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 이러지만은 또 보부상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정해 근데 니들 관군이 앞장서야지 우리는 니들 도와주고 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선봉선기를 미루게 됩니다. 쉽게 결론이 안 나게 생겼으니까 이때 무장, 고창역교 무장편에 보부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40여 명이 그럼 우리가 앞장서겠다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단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정을 기해서 무장 보부상 부대를 맨 앞세워가지고 어둠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하고 계획대로 농민군 일부가 관군과 싸우는 척하면서 총 몇 발 쏘고 도망치게 되고 오합지졸로 생각하고 서로 공을 세우려고 관군들이 기록에는 평지받듯이 진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진격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북과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화살과 죽창이 날라들고 또 앞장섰던 무장의 보부상들이 돌연 되돌아서서 공격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봉준 장군이 사전에 농민군 청년들을 무장 보부상으로 위장시켜서 투입시킨 거라고 동학사라는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전술 등으로 인해서 마침내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살아 돌아간 2,300여 명에서 살아 돌아간 자가 수십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농민군과 광군의 격돌이었는데 여기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고구에서 조병갑 때문에 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더라. 그거 잘 됐어. 그럼 어찌 될까? 하고 숨죽이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많은 고을의 사람들이 이 전투 승리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참여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동학농민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황토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선정을 한다 해가지고 그 전국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 신청한 고장이 정읍, 고창, 부안, 전주 4곳뿐이에요. 공주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고창은 3월 21일 무장에서 정봉준과 손아준이 함께 일어난 날이 바로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부안에서는 백산으로 다 농민군들이 모여서 농민군 지도부를 형성한 그날을 3월 26일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해야 된다. 전주에서는 조금 옹색하긴 하지만 전주 활락의 날, 농민군과 그 정부가 청나라와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명분을 주지 말자 해서 휴전을 하자 했을 때 휴전에 응하게 됩니다. 5월 8일 날 이날로 가자. 그 양력으로 하면 6월 27일인데 이런 식으로 4곳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4곳에 25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당시 그 저명한 역사학자 동학기념관 이사장, 동학유족회 회장 등등 이른바 심사위원들 5분을 두고서 4지자체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 봤죠? 그때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물이었고요. 그 결과 다행스럽게 황토현 전승일로 전업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떨리더만요. 그때는 뭐 무수히 많이 강의도 했고 또 제가 학산중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35년간 한 사람인데 강단에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그런데 그 무게감 때문에 이게 자칫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은 다른 지역도 그 황토인전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지역들도 그런 날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래전부터 정읍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63년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농민 반란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때도 정읍에서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행사도 해왔고 그랬는데 이른바 정읍의 정체성인데 이걸 다른 지역에다 만약 했군요. 그 발표 잘못했다고 얼마나 또 지탄받고 그래서 저는 은근히 아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이사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5월 11일로 되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기쿠지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이에요. 이 사람 그 한성 순보의 기자로 와 있었어요. 한성 신보 일본 신문으로 또 기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래요. 단신인데 칼 차고 다녔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참여했던 낭인 중에 한 놈이에요. 근데 이
이 녀석이 그 이평 조소리에 살고 있던 전봉준 고택 마을에 가가지고 전봉준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취재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아남은 황토현 정께서 살아남은 보부상 하나를 잡고서 인터뷰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부는 소개 못했고 일부를 소개했어요. 4월 6일 아침 음력입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불량민이, 병장민이 이런 것을 운반하도록 시켰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밤에는 그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지만 자정쯤 돼가지고 세 곳에 불이 농민군 진영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양쪽은 꺼지기 시작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켜져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잠시 후에 자정쯤 되니까 꺼지게 되어서 드디어 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이 사람은 아마 기습 공격조는 아니었나 봐요. 본진에, 황토현 본진에 남아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정에 빠지자 사방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몰려 나와서 관군과 보부상 부대를 격파하고 도망치는 도주자들을 추격해가지고 황토현에 있는 본진마저도 괴멸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농민군들을 얼마나 얕봤는가가 나와 있어요.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다가 깊은 잠이 들었다. 전쟁을 앞두고서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농민군을 얕잡아 봤으면 이렇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회적 가치가 좀 있어서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김계남 장군이 도강김 씨예요. 그런데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크게 활약했는데 도강김 씨 중에서는 반대로 또 태인 고연내동이라고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 무성서원 일대에 그 마을을 말하는데 그쪽에서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민부군을 만들어서 그 중에 역시 같은 집안 출신인 김기수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혈서를 쓰면서 유생들과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 노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황토현의 관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더라. 관군들이 전부 패했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계석이라는 사람이 쓴 갑오동학혁명난과 전봉준 장군 실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1954년에 이 사람이 썼는데 책으로 내려고 썼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책으로 낼 수 없게 된 원고본입니다. 이 사람은 또 사발통문에 서명한 사람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 송주성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여기 비슷하게 나와요. 황토현 아래 우덩이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물품들을, 그러니까 전주에서 황토현으로 오는 도중에 마을들 들려서 약탈하고 또는 가베내라, 소잡아먹고 이러면서 진격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뒷부분에 약취한 물품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일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대목도 눈여겨줄 만하죠. 그리고 또 그 맨 밑에 부분에는 남장 종궁케한 여자의 시체가 분명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십니다. 얼마나 군기가 해이해졌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황태현 전투는 농민군에게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공주 우치 고개에서 일본군과 광군의 그리고 농민군의 대치가 이루어지면서 40~50차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봉준 장군 공초라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서 신문당한 기록입니다. 이건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차례 싸우고 와서 10,000여 명의 병사를 숫자를 세어보니까 3,000명으로 줄었다. 다시 또 2차례 싸우고 돌아와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500명으로 줄었다. 할 정도로 농민군이 크게 패한 그런 아픔의 현장입니다. 광군 이규태가 쓴 순무 선봉진 등록이라는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적들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막 출몰하는데 계속 쏘아주고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저들의 신념이 무엇인가?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살이 떨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학 농민군들이 맹렬한 기세로 진격했지만 결국은 일본군의 신무기에 의해서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야말로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농민군들은 패주하게 됐는데 논산에서 다시 싸웠지만 패하고 원평에서 또 제정비에서 싸웠지만 또 패하고 마침내 패인 여기 그 성황산을 중심 본진으로 하고요. 그 성황산 맨 위에 정상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표지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태인이 빛발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태인이 전봉준 장군의 최후의 전적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앞으로 좀 해야 될 일 아닌가 요청을 현재 그 성황산에서 바라본 한가산의 모습입니다. 임실적으로 가려면 이 한가 터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한가산. 그 다음에 현재 그 동아중학교가 있는 도의산. 이 세 곳이 농민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원평 쪽에서 광군과 일본군이 내려오면서 한가산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자 한가산에 있던 농민군들이 퇴주해가지고 성황산으로 그리고 도의산에 모여있던 농민군들도 성황산으로 이제 하나로 집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1월 27일 날 10시부터 한 12시간 전투가 벌어지는데 역시 이때 농민군들이 크게 패하자 전봉준은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하들의 각자 살 길을 찾아가 해산을 시키고 자신은 수하 몇 사람만 데리고 정읍으로 나와가지고 이방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산성을 지키는 이방산성 별장이 이종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춘선이라고 하는데 이종록이라고 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이라는 사람은 농민군 우두머리인 전봉준을 체포하면은 그 당시에 군수 자리와 엄청난 통상금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줍니다.
하룻밤 재워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다음날 아침에 전봉준 장군이 수하 몇 사람과 함께 이광산산에서 백양사 청류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순창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청류암에 들려서 하룻밤 자는데 허겁지겁 그 이종록의 아들이 이경치라고 하는 아들이 달려왔어. 지금 천원 쪽에서 이광면 천원 쪽에서 광군과 일본군이 추격해온다.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당신한테 빨리 앉으라고 해서 내가 만나. 내가 앞장설 테니까 빨리 내 뒤를 따르라 해가지고 순창 도망치고 만들었어요. 정몽장군은 순창 산티피노리에서 10월 3일 옛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되고 말하지만요. 이종록은 그때 체포하거나 밀고하지 않았, 신고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1896년에 이광산성을 공격해온 일본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때 의병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면서 을미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아마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이광산성을 근거로 해서 싸웠기 때문에 일본 군인이 토벌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고 그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곳에 동학농민혁명 대승사학교에서 그 흔적이라도 남기자 해서 이러한 입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이종록 즉 이춘선의 교지 즉 무과에 합격한 그런 이광산성 별장으로 임명된 그런 증서가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그 구름이 뭔 뜻이니요? 약자. 한없이 약하고 더없이 힘없는 진짜 약자.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였다. 대승을 겪음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제 좀 어깨도 한번 펴세요.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좀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또 몰랐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내장 저수지 아래 음악공수대 있죠. 거기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좀 더 확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차일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20년에 태어났는데요. 일제 치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성공업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을 때 민족의식이 높은 한국인 교사가 일본 경찰에게 두드러 맞는 걸 보고 분기를 못 참아서 그 경찰을 두드러 패고 그 길로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에 들어가서 항일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조선의용대 대원들 대부분은 북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차유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증언하기로는 우리 정읍의 그 보청교 교주였던 차천자 차경석의 서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분 아들이 그 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차길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왜 그러한 공상이 세워지게 됩니까?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1월 14일 날 이분이 그 제18 전투경찰대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이끌게 됐는데 이 진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2012년에 그 역사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유리한 빠지성. 처참한 광경이 가슴이 아파왔다. 사실 당시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전투복조차 편안하게 차려입지 못한 대원들은 몇 자나 쌓인 눈속을 군화 대신 집신과 운동화를 신고 진격해야 했고, 인민군에게서 노획한 소련제 82mm 박격포 안에 미제 81mm 포탄을 넣고 쏘아야만 했습니다. 모진 추위와 열악한 장비, 그리고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대원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었습니다. 전사한 빨치산을 보고 처참한 광경에 가슴이 매따른 차이력 대장의 기록은 당시 빨치산 토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 전투를 마친 18대 대원들은 빨치산 토벌 역사에서도 기적이라 불리는 다음 전투를 위해 다시 다음 전투를 향해 떠납니다. 18대대가 향한 곳은 전라북도 정읍의 7보 발전소. 발전소는 3면이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당시 남쪽의 발전소는 두 곳이었다. 하지만 영월 발전소가 북한에 함락되면서 7보 발전소 하나만 남게 되었다. 51년 일사태 당시 칠보수 발전소는 설비용량 14,000kW로 남한 전체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중요하고
유일한 발전소였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강원도의 영월 화력과 분양평화의 노병설 공급하는 웅암호, 현재의 옥정호까지 저기 수준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도 칠보수력 발전소는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리와 용수공급에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한 대단히 중요한 발전소였습니다. 수력발전소였던 칠보발전소에 물을 대고 주변 호남평의 노병수를 책임졌던 운암호까지 빼앗긴 상황. 여기에 칠보발전소 주변 고지까지 모두 빨치산이 점령하면서 칠보발전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빨치산 역시 칠보발전소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당시 빨치산 간부 최태환의 표보다 제가 호위병을 데리고 단독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시급 독산이라는 거기 이제 깊은거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숯가마터에서 둘이 은신하고 있었는데 빨치산 지휘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한 건 칠보발전소 점령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의 빨치산들은 칠보발전소 주변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칠보발전소를 보유했다. 이 때문에 칠보발전소 안에 주둔하고 있던 18대 대원, 학도병 등 300여 명이 꼼짝없이 갇히게 됐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번 11점 배들이 거기서 완전히 치료해서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치료 발전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건물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러니까 상위를 아직 안 하려고 하니까. 칠보발전소 탈환 임무는 18대대에 맡겨졌다. 차 대장은 18대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칠보로 향한다. 쓸 수 있는 병력이 차이력 부대 109명, 18대대 105명밖에 없었습니다. 200명이었는데 그 나머지 자해병력은 또 그 칠보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경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30명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5대가 갔는데 30명 내려놓고 75명, 차 4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칠보발전소 일대 빨치산은 2,500명에 이른다. 2,500대 75. 차이력대장은 불가능한 전투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칠보작전에 참여했던 박기환 씨.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산에 그쪽에 있었다니까 소통밖에 안 가는 산 위의 빨치산들은 아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보 지서까지 가는 길 역시 빨치산의 시야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커브를 돌고 나면 건물에 차가 가려 보이지 않았다. 차력대장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차 대장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병력 수를 과장하기 위해 분여지책을 세웠다. 해가 지자 차 4대를 가지고 진입로를 반복해서 오가기 시작했다. 적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켰고 건물에 가리는 곳까지 오면 라이트를 끈들이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이 속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를 해보니까 라이트가 피해가고 상사가 들어간 말이야. 그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에서 근접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산. 그 뒤가 즐겁고. 칠보면 진입에 성공한 18대대는 고지 탈환을 위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총 쏘는 거 이거 나오면 여기가 지도 안에서 나오면 여기가. 그럼 저 그래서 박격포를 보내고요. 고지가 맞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령하고 시작했지. 시산을 점령하고 장군봉을 거쳐 800고지까지 7번의 전투 끝에 800고지까지 진격.
불가능한 전투는 기적의 승리로 끝났다. 나중에 쳐다보니까 저 능선을 타고 가는데 그냥 대부대가 그냥 이동하는 식으로 쭉 이놈들이 슬슬 저쪽 산내면 쪽으로 고치 능선 타고 가더라고. 그게 흥미하게 보이고. 기막힌 승리였다. 하지만 상대가 동족이라는 것은 비극이었다. 진선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군병과 빨치산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은 왜 죽었냐고.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자신있게 대답할 자 몇이나 있겠느냐. 포벌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칠보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정읍 일대 포벌 작전은 50일간 계속됐다. 이즈음 빨치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허심탄회하게 만나보자는 제안이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당시 편지를 보낸 최태원은 후에 민족의 자산인 칠보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편지를 계기로 포벌대와 빨치산은 두 가지에 합의한다. 하나는 칠보발전소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순 부역한 사람들은 선처하겠다는 것이다. 약속은 지켜졌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추성은 끝에 당시 빨치산에 끌려갔던 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김동기 씨는 4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 달 동안 빨치산 부역을 하다 내려왔다. 기범당 식당을 가가지고 갓거리 가지고서 전투하는지 밥 같은 거 전하려고 그랬죠. 그것을 무리해야 한 달 남짓이 했다. 그때가 선생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한 19. 그럼 같이 올라가신 분들은 전부 한 마을에서 몇 분 정도 올라가셨어요? 그때 간물에 19살짜리 되고 20살짜리 되고 같이 간 사람 한 40명 같이. 단순 부역자도 빨갱이로 몰리던 시절이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경찰들한테 혹시 취조당하시거나 힘든 거 없으셨어요? 그런 것은 없지. 그런 것은 없지. 그냥 고생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약속은 지켜졌다. 그것은 아군과 적군 이전에 동족끼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칠보 전투는 105명의 토벌대가 2000명의 빨치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기적 같은 전투로도 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국가의 중요 시설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적군과 아군이 서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 부역자는 사면하겠다는 약속도 역시 지켜졌습니다. 비록 사상의 깃발 아래 피치 못해 서로 총무를 겨눴지만 민간인의 피해, 동족의 인명 피해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치산과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특히 한반도의 서남권과 지리산 일대는 빨치산도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게 전환 꺼지네요.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경계에 위치한 가마골은 빨치산 최대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제가 해볼게요.
네. 그 제주 4.3 항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군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거부하면서 여순 항쟁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퍼지게 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처 월북하지 못했던 인민군들 대다수가 또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빨치산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유격 부대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총 남한에서 6만여 명이라고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3만여 명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 포진됩니다. 그 전라북도 일대가 정읍, 고창, 부안 이쪽 일대가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식량 보급하기가 좋고 또 인근에 감천산, 회문산, 내장산, 지리산 이렇게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험준한 산악지대가 있어서 은신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력 총경은 바로 이들을 토벌하는 18대 전투대장이 되어서 정읍에서 이런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지만 함부로 학살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토벌 대장들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951년에 4월 20일 갈제가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그 장성, 지리산, 정읍 쪽을 연결하는 고개이기 때문에 빨치산도 이 갈제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18전투대대도 여기를 장악하려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갈제 고개에 놓고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빨치산 부대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박춘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방면 당곡리 출신이고 28살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만주로 건너가서 항일 유격 항쟁을 하다가 남으로 돌아와서 좌익으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외가리 부대라고 하는 빨치산 부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가리 부대와 차일력 부대가 갈제를 놓고서 서로 끊임없이 격돌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그 마침 광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갈제를 넘어오던 당대 최고의 그 쇼단이죠. 백조 가극단이라고 합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전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기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딸이 강효실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효실이라는 사람이 그 최무령하고 결혼해가지고 영화배우 그 최민수를 낳은 사람이에요. 최민수의 친모입니다. 그래서 이 백조 가극단의 단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부라는 영화로 아주 유명한 김이라 영화배우의 아버지 김승우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알뜰한 당신이라는 대히트곡을 남긴 황금신, 그리고 타양살이 등을 부르는 고복수,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백조 가옥단에 있었는데 이들이 갈제를 넘어오다가 트럭 3대에 나눠 타고 넘어오다가 빨치산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빨치산들은 군용 트럭 타고 오니까 오인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가했는데 2대는 불타버리고 1대는 고장나버려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차일력 부대가 이들을 구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차일력 대장이 부하들에게 잘 돌봐줘라 이러면서 전옥 단장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부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기서 공연을 좀 해줄 수 있냐. 우리만이 아니고 포로로 잡은 빨치산도 함께 관객으로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아주 파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창 공연이 무르익으면서 막 이때는 뭐 전투 대대원이든 빨치산이든 없이 서로 막 얼싸안고 눈물도 흘리고 막 파한대소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빨치산이 기습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수습한 후에 이제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공연이 중단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오라고 하는데 설득을 해요. 차일력 부장이. 지금 이 자리는 역사적인 자리다. 어떻게 우리 전투 대대원들하고 적이었던 빨치산하고 한 자리에서 이런 공연을 보고 같은 민족의 애환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회는 우리한테도 그러지만 당신들에게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왕이면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설득에 다시 공연이 시작돼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잠깐 들어보세요. 전옥이라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좀 긴장도 푸시고 음악 감상하신다. 가을에. 당시에는 연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노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바로 강효실의 아빠예요. 이 사람은 북으로 전옥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전옥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전옥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옥은 남에 있었고 강효실 아버지 따라서 올라갔다가 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옥을 만나요. 그래서 전옥의 백조 가옥단에 참여를 해요.
그때 신인 배우였던 최무룡을 만나는 겁니다. 네, 반대를 했어요, 전욱은. 그런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바람 피게 생겼다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고집을 못 갖고 결국 둘이 결혼해서 최민숙이 낳게 됩니다. 김승호의 마구 잠깐 보죠. 이것도. 한국 영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보신 강대중 감독의 1961년작 마구입니다. 강대중 감독은 그가 20대의 나이에 찍은 이 영화를 통해서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시대상을 아주 탁월하게 담아냈는데요. 서민 가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가족 드라마로서도 일품입니다. 영화 마구 지금 만나보시죠.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던 1960년대 트럭 대신 마차가 주요 화물 운송 수단으로 되었는데요. 그걸 그 6,800원을 못 올렸습니다. 집에도 반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점점 수입이 떨어지니 어떻게 된 거야? 마차를 끄는 마부들은 말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마주에게 말을 빌려 영업을 했습니다. 그날의 수익분을 매일 마주에게 가져다 줘야 했죠. 주인공 춘삼은 이렇게 마부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노동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3번이나 낙방해서 아버지를 볼 명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제가 말을 듣겠어요. 이거 그건 아니야. 시험 맞춰주고 친남자는 빈곤이. 춘삼의 유일한 꿈은 아들이 노동고시에 합격하는 것.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춘삼의 속을 썩이는데요. 말을 못하는 큰딸 옥례는 툭하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친정으로 쫓겨옵니다. 말해야 하지 않았어? 누굴 완전?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어요. 이 자식은 뭘 장난을 치겠다. 한편 막내딸 오키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마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 많은 남자와 데이트에 나섭니다. 오빠는 뭘 하시나? 한국에 사는 아들, 언니는 결혼했어요. 오키친이냐? 신이요? 오키가 상류층 남자와 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 말을 보고가던 아버지 춘삼과 우연히 마주친 장면인데요. 영화 마구는 이렇게 마차와 자동차를 대비시키면서 전 근대와 근대가 공존했던 1960년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찌감치 아내와 사별한 춘삼은 마주집에서 신부 생활을 하는 바보 후원댁에게 호감을 품고 있는데요. 좋을 때 더 좋아지고 자. 아니, 이거 웬 거예요? 어느새 고사 생겼어요? 무슨 공세? 수원들이 더 좋아할 줄 알고 길거리 책을 샀지. 남녀가 다듬어버려. 애들이나 사다 주세요. 두 배우 모두 이미 고인이 됐지만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김승호와 황정순이 펼친 훈훈한 로맨스.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 관람까지 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지금 저렇게 못 봐서 그런데 하필 같은 극장에 딸 오키가 들어옵니다. 난처했던 준상은 급히 극장을 떠나는데요. 상당히 싫어한데 우리 정성모가 이번에는 식당에서 큰아들 수업을 마주치게 되죠. 준삼이 수원댁과 자식들 몰래 데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난처한 상황은 관객들에게 풋풋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영화 내내 지금은 볼 수 없는 1960년대 초반 서울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얻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이 영화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서민들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부자들에 대한 비판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춘삼과 그의 가족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잊지 않습니다. 강백인 감독은 이 작품으로 베를린 영화제 은금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세계에 강조시켰습니다. 지금 봐도 감동적인 가족 휴먼 드라마 라브였습니다. 네, 영화 한 편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징어 게임만 최고가 아닙니다. 자, 다시 또 노래 한 곡 또 들어볼까요? 고복순입니다, 이번에는. 하얀 살이 되렸나 손꼽아 되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늘고 애수의 찬 이 노래는 일제의 항복에 해외로 망명한 놀이터래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하얀 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지금 BTS하고 좀 비교가 되네요. 정말 얌전하게 손 마주 잡고 어린이처럼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한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박문순 씨의 두 번째 등장으로 애달픈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알뜰한 당신.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차일력 총경하면은 더 유명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1951년 5월에 지리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빨치산들의 은거지로 주로 삼고 있는 절들을 싹 불포라는 상부에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차일력 대장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여러 그 대대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되지만 절을 새로 짓는 데는 100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빨치산들이 숨을 수 없게 문짝을 전부 뜯어낸다. 그래가지고 문짝만 태우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그렇지만 사후에 화엄사 박홍종 지켜낸다 해가지고 아까 그런 화엄사에는 차일의 공적비가 스님들에 의해서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적비나 이 박황전 사진은 제가 오늘 강연을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가서 찍어온 국보입니다. 이게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의 그런 안목과 그리고 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감동이 또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953년 9월 18일 지리산에 거점을 둔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차일역 부대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누구의 총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험악한 시신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서울로 몰려보내서 2주간 본보기로 전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도 하게 되고요. 그 후에야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형태도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하면서 거부를 했고 일가 친인척들에게 다시 넘기려고 하자 일가 친인척들은 화가 미칠까 봐서 인도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섬진강 송림 백사장에서 스님의 부탁에서 화장을 하고 철모에다가 그 뼈가루를 넣고 레몬소총 경원탄으로 빻아서 섬진강에 뿌려주고 원총 세 발로 마지막 가는 길에 예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알려지면서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적장에 대한 예우 그리고 적에 앞서서 같은 동족이라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았던 이런 분이 당시에 경찰 대장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정읍에서 활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 공주 경찰서장을 하시면서 아들과 함께 금강에서 수영하다가 거기서 익사하게 돼요. 38살의 젊은이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국전쟁 때 금강에 폭격맞고 가라앉은 탱크 그 앞에 손을 벌리고 마치 탱크를 가로막듯이 시신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그리고 거기에 맞선 민초들의 이야기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외적 일본군에 맞서고 또 이 땅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싸워나갔던 동학농민들의 황토현 전투와 최후의 태인 전투 이야기 그리고 한국전쟁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이 한국전쟁 속에서도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BTX와 함께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어요. 지금 남과 북이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남이 또는 북이 공격해도 국제법상 위반이 아닌 셈이죠. 휴전이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제 종전협정이 맺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국제법상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이러한 거에 대한 접근을 조금 했었죠. 그런데 북한하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바람에 안 풀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 다음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미국 쪽에서는 그와 반대죠.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해라.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이게 양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 다음에 비핵화가 됐던 평화협정에 대한 동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자.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죠. 근데 뭐 북한 쪽에서도 김여정이가 매우 흥미있고 좋은 제안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은 이런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런 협정에 대해서 열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시는 한국전쟁 같은 그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을이나 음악 감상이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we're fighting for when it's not worth
그린데이라고 하는 펑키락 그룹에 자주 나왔죠. 아까 그 제목이 21 Guns 21발의 총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은 병사 그 예포죠. 21방 쏘므로써 예의를 다해서 보내드리는 그걸 제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2시간 강의인데 꽉 채워서 하는 놈 같이 미운 놈이 없죠. 그래서 좀 일찍 끝내고요. 1시간 40분 동안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